감회가 새로워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범기 형이랑 임범기 기자님이랑 또 이제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동학이라고 이제 지금 외국 나가서 여행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몇몇이서 이제 이렇게 모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강연 듣고 콩짝콩짝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2012년이었어요. 2012, 13년. 그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던 입장에서도 말을 하는 자리에 앉아서 또 보니까 경치가 새롭네요. 제가 주로 많이 앉았던 자리가 우리 변호사님? 예, 아니 그 자리에 제가 주로 많이 앉아서 항상 지각해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선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8시 반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필 제목을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게. 예. 사실 저 당선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윤봉길 기자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밥 한 끼 하자 그래가지고, 예, 일요일 날 이른 아침에 만나가지고 남자 둘이서 브런치 카페에 가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운치 있는 날 아침에 브런치 카페를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도연되게 된 과정을. 그래서 짧게 한 15분, 20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딱 듣자마자 우리 이거 하자고. 제목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예. 그날 바로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그날 이후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좀 두려웠어요. 제목 자체도 정말 쉬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한 청년에게 주어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여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그 윤범기 기자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원래 기자의 그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저를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꽤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기자라서 원래 듣는 습관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그 느낌, 그 이야기 그대로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절대로 재미없는 자리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오늘 저의 목표고요. 재미있되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가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오늘의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국내 최초 백수 출신 정치인.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는 어떤 정치를 꿈꾸는가. 이제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이제 백수 출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백수의 어떤 모습이 좀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야기하는 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백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백수. 아마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백수가 세상을 바꾼다. 예. 그래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아니라 노는 게 당당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민주당에서는 참 담기 힘든 말이고 지나치게 진보적이지 않냐는 비판도 많이 듣지만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걸 올렸어요.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떠서 여러분 뭔가 싶으실 텐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저한테 이제 강의를 요청한 이메일인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정치와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었나 보죠.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내가 신정현 의원을 만나야 하는지를 블로그부터 모든 걸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자기의 꿈,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고요. 쩔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서 이걸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시작을 할 때 이제 이걸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야. 차차 이제 말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차차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아이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심지어 조사를 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진들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진도 진짜 옛날 사진들인데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고
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을 한 5분 정도는 설명을 해야지만 이 이후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는 천하무적 신정현이 별명이었어요. 그 몇몇 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에 저 이름을 저장을 하면 천하무적 신정현이 뜬나봐요. 이게 바꾸라고, 건방져 보인다고. 얼마 전에 혼이 났는데, 천하무적 신정현의 연유는 아무리 얘를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된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조용히 드려야 되는 시간에도 막 뛰어다니고, 강대상 앞에 뛰어 올라가고, 옆에 있는 애 때리고 이러니까 끌고 나와서 엄청 혼을 내고 들어가면 또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저히 얘는 사람 되기 글렀다, 이런 표현으로 천하무적 신정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이였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항상 어울리는 친구들도 이제 반에서 늘 이렇게 말썽 많이 부리는, 이제 표현이야 말썽을 많이 부리는 이지만 그때 같은 또래의 친구들 눈에는 정말 못된 아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지나가는데 때리고 그냥 괴롭히고 욕 잘하는 거, 이런 그 친구들의 모습은 저를 바라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로 올라가고 나서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금천구 시흥동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동네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1위인 도시였습니다. 그때는 금천구가 아니라 구로구였고요. 시흥동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뭐 남자분들은 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학교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학교 짱을 누구로 하느냐 가지고 이제 좀 신경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짱을 누구로 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막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우리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간 중학교에 우리 학교에 짱이라고 부를 만한 한 친구와 제가 되게 친했고, 그 그룹 아이들이 나름 싸움을 가장 잘한다라고 자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하나씩 평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평정하고 나니까 참 좋은 점이 일진 애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우린 일진은 아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일진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본드를 불어요. 여러분 본드 불어보신 분 없으시죠? 예, 저도 본드를 불어보진 않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학교를 가는 길에 검은색 본드 봉투가 가득합니다. 거기가 바로 사람이 살지 않는 반지하 창고였는데, 학교에 소위 일진이라고 싸움 좀 한다는 친구들이 학교 오기 전에 본드를 불고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모여서 본드를 붑니다. 근데 본드 불면 어떤 환각 증상이 있냐면, 제 친구들이 이제 본드를 불면 이런 자꾸 장난을 쳐요. 손에서 장풍이 나간대요. 그때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아도겐 뭐 이러고 다녀요. 근데 이게 장난치는 아도겐이 아니라 환각에 빠져서 손에 장풍이 나갑니다. 그리고 날아다닌대요.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이제 제스처를 많이 봤죠. 이때 이렇게 생활했던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게 95년도였어요. 우연히 95년도에 일산으로 이사 가고 나서 저는 참 공교롭게도 새로운 우리만의 집이 생겼다라는 행복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이 집 하나를 보고 살아셨던 것 같은데, 오자마자 교복을 입고 자랑을 막 하는데 아버지가 아유 새 교복 잘 어울린다 우리 정연이 하고 며칠 뒤에 업무 중에 쓰러지셔요. 뇌졸중으로. 그래서 2년 넘게 이제 식물인간으로 계셨어요. 이제 식물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다들 TV에서 보시듯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증상으로 2년 계셨죠. 그때 당시에 저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잠깐 사이에 뭐 철이 들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번뜩 가정에 닥친 위기, 그리고 어머니가 가정주부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쌈박질만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 나, 여기에서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어요. 나라는 존재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춘기가 같이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파트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차라리 세상에서 없어도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고민들이 반복돼서 왔던 시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넘어가면서였습니다. 그때 한 아파트에 지나가다가 조그만 전단지를 봐요. 프랑스어 과외라고 써 있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워낙 못했으니 과외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제 익숙치 않았고요. 그런데 프랑스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고민이 많았던 청소년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전화를 걸어버렸어요.
프랑스어 배워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아, 그래. 프랑스어는 뭐고 어떻게 공부할 거고 다 설명하시고 나서 딱 얘기하는 게 한 달에 30만 원 가회비가 있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과외비 30만 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과외가 돈 내고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돈 받으시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침울해 있는 표정을 지었나 보죠. 그래서 그게 귀여웠나 봐요. 그 선생님이. 정연아, 그러면 3개월 동안 프랑스어를 그냥 가르쳐 줄 테니까 프랑스어 배워봐.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제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딱 이거였습니다. 야, 얘는 염치가 없네. 말이 안 되는데 막 짓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뭔가 말을 하는데 어법에 단어에 아무것도 맞지 않은데 마구마구 짓거려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염치가 없대요. 그러면 3개월째 지나갔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딱 건넸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정연아, 너 외교관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외교관이 왜요? 그랬더니 너처럼 이렇게 염치 없이 마구 짓거려대는 친구들이 외국어를 잘한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외교관이고, 무엇보다 너가 하는 걸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정도를 걷는 거란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너 외교관 잘할 것 같아. 너 참 훌륭한 것 같아. 제 평생 처음으로 칭찬을 들어본 거예요. 항상 이 사람 안 된다라는 말을 듣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관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교보문고 가가지고 외교관이 되는 길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읽어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공부하더라고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 대학도 가야 되고 외무고시도 봐야 되고 막 내용들이 있어요. 수기에 보니까. 공부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외교관이라는 거는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데 뭐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보고서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공부를 처음 공부했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 막연한 이미지가 나에게 각인이 됐고, 그때 바로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중3이 되었던 제가 중1 때 교과서를 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저는 다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중학교 때 ABCD 처음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영어 안 배웠어요. 그쵸? 왜 공감 안 하시죠? 우리 ABCD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했던 중3인 저는 중1 교과서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1 때 나왔던 모든 문장들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지하철을 타요. 주염역에서부터 양재역까지.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이 있어요. 외교관이 돼야 되니까 외국인과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달달달 외웠던 중1 교과서의 말들을 똑같이 써먹어 보는 거예요. Hello, my name is Michael. What's your name?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외운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겁이 없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외국인만 보면 그냥 그 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의 특징은 그 말을 들으면은 대답해 줍니다. 그게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재밌구나. 공부가 재밌구나. 또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반에서 갑작스럽게 간질로 쓰러졌어요. 근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간질이 있다는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는 아이들은 저는 아는 같은 말을 알고 있었나 봐요. 쟤 또 이런다는 거예요. 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냄새도 많이 나고 무서워요. 눈 다 뒤집히니까.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애들이 막 책상 밀고 냄새나 피해 이럴 때 제가 가가지고 업었어요. 업고 내려가가지고 양호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데 도와줬는데, 그리고 올라왔더니만 친구들이 이거 닦으라고 했더니 구토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미지 세탁의 시작이었습니다. 맨날 싸움질하고 못된 아이 신정연에서 누군가를 도울 줄 아는 신정연. 근데 한 친구를 돕고 한 친구를 도운 이후에 나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나쁘지 않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요. 비평준화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바꾼다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인문계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정연아, 너는 정보고등학교를 가야 돼. 실업계 구죠. 그때 당시에 반에서 우리 반이 52명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48등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잘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전엔 50등, 51등.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인문계는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야지 갈 수 있는 학교를 가겠다 그랬어요. 그 학교 써달라고. 근데 선생님이 전권을 쥐고 있거든요. 학교 쓰는 거. 안 된대요. 3일 동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생님 써주시면서 한 말이 떨어지면 후기고등학교를 가든지 재수해야 된다고. 무슨 고등학교를 재수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선생님 그렇게 위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부터 야간 자율학습 시간 빠지면 공부를 시작했고 정말 초인적인 그 능력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가 나요. 주엽고등학교라는 곳인데 42명이 떨어졌대요. 거기에 선생님이 발표하면서 야, 탈락자 명단에 신장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가서 이제 학교에 시작을 했죠.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첫 학기에 가자마자 학교를 둘러봤어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10등 이내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겠죠. 근데 저는 애초에 공부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요만한 수첩을 하나 들었어요. 그때부터 1학년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시작을 해요. 학교에서 뭐가 불편해? 학교에 오니까 뭐가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겁대가리 없이 2, 3학년 선배들 교실로 올라갑니다. 인사를 해요. 그때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좋아하는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선배님 1년 동안 뭐가 필요했던 것 같아서 학교가 뭐가 제일 문제가 많을까요? 이제 수능 준비하는 고3 선배들은 거기는 가지 뭐 금기의 구역입니다. 가면 혼나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두드리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하러 왔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약 1년 가까이를 여기다가 빼곡하게 선배들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당당하게 한 학년이 지나고 학생회장 출마를 준비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제가 수능형 인재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꼴찌로 들어간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수능형 인재라고 느낀 거는 반에서 7등을 했어요. 수능 시험을. 수능 모의고사 보잖아요. 예, 놀라운 사실이죠. 중학교 때 선생님 은사님께 가서 선생님 저 7등 했다고 얘기했더니만 거짓말하지 말라고 끝까지 안 믿으시더라고요. 여튼 간에 공부는 그 정도 하면 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여기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 노트 하나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학생회장이다. 그래서 출마를 했어요. 그때 2학년 됐을 때 같이 런닝메이트 3명, 부회장 2를 찍어야 되는데 저는 학교에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와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을 딱딱 집었습니다. 근데 문과 전교 1등과 이과 전교 1등이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대. 그러니까 학생회장 전형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 5%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서울대로 갈 수 있는 거의 프리패스권 같은 거였어요. 그때 또 신도시 뭐 이런 또 특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뭐 괜찮았어요. 왜냐면 나에게는 학생들에게 받은 이 비밀 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약을 만들고 맨날 저녁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막 이건 공약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자. 근데 어느 날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불러요. 잠깐 오라고. 그래서 왜요, 선생님? 미안한데 회장 출마 포기하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정연아, 너는 어차피 서울대 못 가잖아. 너는 그냥 이렇게 공부 잘해서 열심히 공부에 집중해서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만 가도 되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 서울대 이름 붙일 수 있는데 네가 포기하면 안 되겠니? 근데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아무도 없는 교무실 나 혼자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분노가 치밀었고 화도 났지만 딱 한마디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학교는 학생의 주인이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절대 포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되게 반란까지 대답해서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말하지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다들 우린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과는 60% 지지율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학교 친구들과 공약 세웠던 것을 하나하나 실천을 합니다. 하나만,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학교 앞에 독점으로 차지하고 있던 문방구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다른 데는 30% 할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독점이라는 이유로 그냥 원래 가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사장님, 여기 요 가격 너무 비싸니 여기는 또 어쨌든 소매점이니까 저 도매점과 똑같이 할 수 없으니 20%까지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학생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됐나 봐요. 욕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쌍놈 새끼야. 이 새끼가 지금 어디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모욕감을 느끼고 돌아온 다음에 친구들과 다시 학생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얘기하다가 그때 나왔던 대안이 독점 계약을 맺자.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하면, 그래서 모두가 같이 교과서를 사고 모두가 같이 이런 걸 주문을 하면은 여기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좋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과 독대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욕을 막 하려고 하길래, 사장님 오늘 이 자리 나간 이후부터 저는 다른 여기 그때 정글북인데 정글북과 독과점 계약을 하겠습니다. 독점 계약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저랑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을 테니까 연락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내오는데, 잠깐 얘기 좀만 더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돼가지고 20%까지 낮췄어요. 별것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음날 교실에 와서 웅성웅성 거려요. 야, 그거 봤냐? 그 교재 그거 우리 학교 사야 되는 거 누가 낮춰줬더라 20%? 와, 대박. 사장님 미쳤나 봐. 막 이랬는데 그걸 누가 했는지 몰라요. 내가 했는지 모르고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하하호 웃으면서 대박, 우와 이런 얘기. 저는 이게 세상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작은 세상이지만 학교란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웃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축제였습니다. 제가 5회 졸업생이에요. 학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학교마다 다 이제 예산을 멋지게 세서 하는데, 제가 회장 되자마자 선생님 제가 공약이 축제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학예 담당 교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200이래요. 학교 학생 수가 그때 1,800명이었거든요. 200만 원으로 무슨 축제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200만 원과 축제 못 합니다. 그럼 200만 원은 축제 예산 쓰지 말고 다른 예산 써도 됩니까? 그래서 뭐로 쓰고 싶은데, 그거는 저희가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무대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탄현동에 SBS가 있어요. 학생 중에 탄현동 SBS에서 일하는 아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학생회 회의할 때 반장들에게 물어봤어요. 1, 2, 3학년 혹시 SBS에서 일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말아보라고. 있는 거예요. 얘는 국장이야. 그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선생님 통해서 연락을 드려서 만났어. 선생님, 아들, 나, 그리고 얘는 국장. 둘러 앉아가지고 학교에 첫 축제를 여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뭐가 필요하니?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래? 무대만 있으면 돼? 아니요. 스피커도 앰프도 필요합니다. 그거만 있으면 돼? 아니요. 여기 진행할 수 있는 연예인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 알겠어. 한번 보자. SBS 인기가요 무대를 갖다 준 거예요. 그걸 딱 설치해놨는데 다른 학교 학생 애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학교 축제할 때는. 야, 여기는 무슨 예산이 1억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200만 원으로 뭘 했냐면, 학교의 축제의 주인은 연예인이 아니라 학생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 회의 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무슨 컨텐츠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생학교니까. 그래서 대학 축제 때 동아리 축제를 기억을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는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CA였죠. CA. 동아리라는 개념은 대학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찾아가요. 총학생을 가서 물어봅니다. 축제 때 동아리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랬더니 동아리 회장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쫓아갔어요. 여기 동아리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때 2시간 동안 그 선배가 알려줘요. 뭐 내 지역 선배는 아니지만 막 얘기해주면서 막 적었습니다. 그대로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200만 원 동아리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무슨 동아리가 없는데 오늘부터 받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서 받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써서 내라고.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CA 말고. 그랬더니 막 써서 내요. 47개가 들어왔어요.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중에 말도 안 되는 동아리들이 많았습니다. 엑스제팬 연구 동아리. 여기에서 웃는 사람 나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몰라요. 엑스제팬이 뭐야? 이러는데 엑스제팬만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머리 빨간색 염색하기 이런 거예요. 빨간 염색해서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다 좋다. 뭐든 해보자. 다 받았어요. 다 받고 그 200만 원을 5만 원씩 활동비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 동아리 받지 말래요. 그게 바로 만화 동아리였어요. 왜 받지 말라고 하냐. 만화 동아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을 보라고 다 일진 아니냐고. 얘네들 뭐해서 뭘 하겠냐고. 돈 주면 거기서 술 사 먹고 담배 필 거라고. 얘네는 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한 번만 얘네들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어떻게든 이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나도 돕겠다고. 제발 부탁드린다고.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겨우 그 허락받고 했어요. 근데 관리하지 않았어요. 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축제까지 2달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축제하기로 한 계획서대로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돈만 줬죠. 그렇게 해서 2달이 지나고 축제일이 다가왔어요. SBS 인기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아까 엑스제팬 동아리? 얘네들은 머리 빨갛게 염색해가 나와서 엑스락.
재팬 락을 와서 불렀어요. 와 하면서 그 불렀고 뭐 힙합 동아리, 댄스 동아리들도 없었어요. 근데 만들어주니까 춤추기 시작한 거예요. 2달 동안 만들어진 팀이 정말 근사한 춤을 췄죠. 웬만한 연예인 동아리, 연예인들보다 훨씬 나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가장 고민했던 게 이제 그 만화 동아리. 선생님이 같이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 수줍게 딱 공손하게 배꼽으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딱 들어갔더니 교실에 애들이 2달 동안 그렸던 그림들이 쫙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줍게 와서 선생님이랑 내가 같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저한테 그러면서 뭔데? 그랬더니 우리가 처음 발간한 만화책이야 그러더라고요. 만화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2달 동안 거기 처박혀가지고. 선생님이 옆에서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들에게는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무언가 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전부 미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또다시 고민을 한 거는 나의 세상은 이거라는 생각이에요. 나의 세상을 바꾸는 건 내가 딛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걸 경험을 했어요. 대학을 여기서부터 이걸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세상이 넓어진 거예요. 대학에 갔더니 고등학교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그 고민을 다시 시작합니다. 학교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나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거는 바로 나라는 세대 혹은 나라는 계층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을 때 여기서 부딪혔던 것이 바로 청소년 참정권 문제였어요. 왜 우리에게는 정치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까? 왜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 갖고 앞에 나서서 저의 별명이 교직원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교실이 없어. 맨날 학생애들 불러다 놓고 회의만 하고 있으니까 교직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드는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너의 재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지? 학교 안에서는 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데 학생들이 빠져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되바라진 새끼란 말을 들었을까? 이 생각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청소년 정치 참여 교육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육은 이제 독일과 이제 프랑스 모델을 공부하고 미국에 있는 모델을 공부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기껏 20살이었고요. 그때 같이 있던 애들이 기껏 중고생이었어요. 모여서 모델을 공부해가지고 학교 학생 회장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워크숍을 엽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법, 발표하는 법, 학생회 운영하는 법, 회의 진행하는 법 이런 것들을 그때 그냥 막 같이 스터디를 한 거예요. 공부하고 2박 3일 동안.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에 참여하자. 그래서 만 20세였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야겠다. 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44년 동안 낮춰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청소년 정치참여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전국에 있는 청년 단위들을 다 끌어모아야겠다. 그래서 만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를 만듭니다. 다 전화 돌렸어요. 청소년 협회부터 해가지고 협회에서 연락처 받아가 전화 돌려서 공문 보내고 연대하고 그렇게 해서 워크숍 열고 토론회 열고 그렇게 해서 1년 반 동안 했던 그 결과물이 바로 44년 만에 선거 연령을 낮춰낸 2005년도 선거 연령 낮추기 하향 법안이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1000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법안에 설명을 해줬고요. 영광스럽게도 거기에는 신정현 외 100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역사적인 장면에. 예.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그 장면을 경험하고 나서 느낀 거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라페스타에 가가지고 라페스타라고 큰 쇼핑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PC방을 하나 빌려요. 그리고 선거에 맞춰가지고 청소년 기자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 다 인터뷰합니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은 우리 지역에 나오는 후보자들을 누구의 시선으로 봅니까? 원래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죠. 우리 시선으로 보자는 거였어요. 청소년의 시선으로 봐서 대학생, 중고생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빌린 PC방에다가 쫙 깔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청소년들 다 불러가지고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우리 지역 딱 클릭하면 우리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 나옵니다. 소팅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주 공약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표하게 만들어요. 탁탁 투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른들이 공개 방송하잖아요. 개표 방송하잖아요. 똑같이 18시에 개표 방송합니다. 큰 교회당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똑같이 큰 무궁화를 들고 당선된 사람에게 딱 붙입니다. 그때 당선됐던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네, 그때 우리 동네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그때 중앙일보에 대서특필이 됐죠. 뭐라고 됐었냐면 청소년은 어리지 않다. 청소년이 뽑으면 자충우돌 아무나 막 뽑고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딱 한 명 빼고 나머지가 다 동일하게 투표율이 나왔다고. 아니, 그 당선자가 나와. 투표율은 좀 많이 차이가 났지만. 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시선집중,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또 했어요. 아, 왜 청소년들은 왜 투표권을 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설명을 해줬죠. 저가 기대하지 않았던 미디어의 힘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고, 그 덕분에 2005년도에는 통과할 수 있는 아주 큰 마중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가 딛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어요. 2005년도에. 여긴 군입대는 나오지 않는데요. 군 입대 나오지 않지만 군 입대를 했던 그 순간은 저의 놀라운 이제 전환기입니다. 뭐냐면 처음으로 통일을 고민했던 때예요. 통일. 근데 통일이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통일과는 달라요. 여기서 통일을 고민했던 점이 여기였습니다. 제가 GOP에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나의 정치의 고민의 영역은 딱 한반도 남한이었다면 그때부터는 GOP에서 딱 고민하면서 제가 바라봤던 바로 여기서 1.8km밖에 안 되는, 왜냐면 되게 좁았어요. 원래 2km, 2km, 4km가 DMZ인데 되게 좁은 구간이었어요. 그 중에서. 보입니다. 쌍안경으로 보면 걔네 얼굴, 눈빛 다 보여요. 그렇게 가까웠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내가 외쳤어요. GOP에서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깡깡 치고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소리쳤었어요. 그럼 이게 앞에 산이 없었어요. 저희는 다 평야지대였거든요. DMZ가. 야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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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요. 아유 그냥 그때 왜냐면 1년 내내 너무 괴로우니까 심심하거든요.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냥 소리 외쳐봤는데 왜 이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누가 대답한 거예요? 내가 늘 봤던 하얀 러닝구 입고 곡괭이 들고 땅 까고 있던 빡빡머리에 몸은 지금 중학교 2, 3학년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 정말 작아요. 총이 자기 몸뚱아리밖에 안 됩니다. 그 친구로부터 답이 왔어요. 내가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는 적군으로부터 대답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대답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사교육을 시킬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소대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적을 경멸하고 죽일 수 있는 그걸 교육시킵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나에게 대답해준 그 친구는 제가 관찰을 매일 아침 하니까요. 그럼 그 아이는 당장 전쟁해도 이 친구는 그냥 쓰러질 것 같아. 뛰어오다가. 너무 앙상해. 그리고 나에게 대답했던 말은 외계어가 아니라 한국말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우리 동네 동생 같은 친구에게 어떻게 이 친구를 잘 죽일까를 교육하고 있는 내가 정상 같지 않아 보였어요. 비정상 같아 보였죠. 창교였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고민은 통일까지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청와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군생활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때 바로 촛불을 봅니다. 2008년도 광우병 촛불. 기억하시죠?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 났습니다. 내가 말한 난리는 청와대가 난리 났다는 얘기예요. 진짜 난리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VIP가 들어오신다. 무슨 말이야, 북악산 뒤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다 탄창을 뺍니다. 왜? 탄창 그럼 쏠 수 있으니까 탄창 빼고 다 숨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임무입니다. 아무튼 다 그렇게 해서 다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언덕 위에 저도 촛불을 봤어요. 정말 출렁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안 있어서 이제 대통령 VIP 내려가셨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시고 이제 전원 다 복귀를 했는데 여기에서 충격 받았던 것 하나. 저 무리 중에 현재 간첩이 있다. 그리고 그 간첩이 현재 청와대로 들어오려고 하는 정보가 취득됐다. 전원 탄창 불출하고 대기. 실탄을 다 받았어요. 기관총 들고
전원. 이건 전시 상황에서 보는 딱 준비 태세였는데 앞에는 지금 시민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는 간첩이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쏴야 되지만 그 대상은 시민이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면 출동해야 됩니다. 차량도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기무사 요즘 최근에 나왔던 그 사건, 저는 그거 보고서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거, 권력이란 뭘까? 정치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정말 이 생각을 했어요. 명령이 떨어진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출동해라. 그리고 점령지를 점령하고 그 이상 넘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하라. 이 명령 떨어진다면 난 어떻게 할까? 그 짧은 2-3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민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겠죠? 그 상황에 처한다면. 다행히 출동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12시가 좀 넘어서 담 타 넘어왔어요, 누군가가. 담을 타서 넘어오는 바람에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또 출동하고 바로 그냥 포박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섹터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한테 인계를 했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권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총불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약간의 의심과 고민은 있었지만. 자, 그랬던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합니다. 4년 전에 저는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노래를 불렀다는 그 당시에 많이 날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국정원에 전화 올려나? 예, 이명박 대통령을 경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적은 제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노래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사실 확인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역시 북악산 정상에서 훌렁이는 촛불을 보았었고 그 촛불 속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비록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신분 자체가 그렇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해서, 국가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었어요. 국가가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나라가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모여서 난리쳐? 이 자리에 걸어가시는 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심지어 옆에 계신 경찰도 생각할 거예요. 나라가 하기로 한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모여? 나라가 한 일이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습니다. 이 촛불은 오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광우병 때문에 모였지만 이 광우병에 우리의 분노가 모였습니다. 쌍차의 불꽃에 우리의 분노가 모였습니다. 제등교 캔트 안에 우리 분노가 모였고, 지금 철도 민영관을 통해서 모여있는 불꽃에 우리 국민의 뜻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이 한반도에 모여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은 그 불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으면 우리 다 같이 3초간 함성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간 함성! 막판에 삑사리가 아주 인상적이죠. 예.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저를 바꾸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2012년 제주 강정마을이었습니다. 강정마을을 가게 된 계기는 2011년 말 저에게 외교관이라는 어렴풋한 꿈을 꾸고 있었던 저에게 정치인, 예. 네, 됐습니다. 음향을 꺼버렸어요. 정치인을 말씀하셨던 분이 계세요. 뭐냐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었어요. 만났어요, 우연히. 꿈이 뭐네요? 외교관이래요. 학생 때인데 외교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교관? 왜? 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이 같다고. 외교관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야.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인이지. 외교에 능통한 정치인이 되면 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외교관은 공무원이야. 맨날 서류 만들고 그 사람 찾아가서 이제 외교관이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꿈을 완전히 전환시켜줬던 분을 2011년 말에 다시 만납니다. 그분이 지금의 독일 대사로 가 계신 정범구 의원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정연아, 청년 비례대표를 출마해 보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꽤 괜찮은 회사의 회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원이 되었던 저는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신 하루하루의 일상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제가 조금 빼놓고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기 직전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빵 터지면서 그간에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머니의 사업이 쫄딱 망하고 20여 년 넘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있었던,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2년 있다가. 그 집이 빨간 딱지로 도배가 돼요. 저희가 갈 수 있었던 곳은 그 집에 쫓겨나 인천 쓰레기 매립장이 가까이에 있는 그 집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친척분들부터 조금 모은 돈으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돈은 거기. 문 열면 쓰레기장 냄새나고.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살다가 겨우 그때도 또 취직이 안 돼, 또 전역하자마자.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백수로 지냈어요. 정말 500장 넘는 이력서를 써봤고요. 그 500장 넘는 이력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실제로 면접 본 데는 10%도 안 돼요. 그중에 날 받아준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터넷 컴퓨터에는 500개의 이력서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간 회사가 3년간 우리 집을 먹여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포기하고 정치를 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나에게 황당무계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여차저차해서 저는 집 하나 하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정치는 저한테 안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이 말 하더라고요. 정연아, 그런 사람이 정치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야. 다 조건되고 여건되는 사람이 정치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넌 어릴 때부터 너가 대변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해봐. 그러더라고요. 시도 안 막혔어요, 저한테는. 그 말이 그때는. 무슨 소리야? 회사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과장 진급인데. 그러다가 2012년 1월 1일 날 이제 교회를 가서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그때 나와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이날 이후로 더 이상 고민은 끝나기를 기도했었어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끝나기를. 여기서 끝내고 못하겠다고 말해야지 하고 신년 예배 때 기도하고 갔는데 그때 설교 말씀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코이노니아와 코이노스였어요. 코이노니아는 소통과 교제라는 의미고요. 코이노스는 더러운이라는 의미래요. 이 두 가지의 어원이 똑같대요. 코이노스에서 코이노니아가 나왔대요. 무슨 말이냐면 더러움에서 코이노니아가 나왔는데 이 말은 이제 교회니까 코이노니아는 소통과 교제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코이노스, 더러움. 그 본인이 한 번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왔는데 자기 몸에다가 왕의 옷을 입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더러움. 창녀들의 친구, 거지들의 친구, 병든 자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배부르고 등 따신 걸 위해 살지 말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러면서 로마서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나가란 얘기인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고 그래서 3개월의 짧은 레이스 동안에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나간 거 아시죠? 아시죠? 예, 떨어집니다. 광탈. 예. 물론 이제 그 덕분에 멋진 김광진, 장하나 의원 같은 좋은 정치인이 됐지만 저는 됐으면 안 됐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됐으면 큰일 났어. 아무튼 안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내 몸에 우는 자들의 눈물을 묻히면 어딜 가야 되지? 생각을 한 게 제주 강정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 밀양, 송전탑 할머니들, 그분들 만나러 여행을 가야겠다. 회사로 갔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각서를 쓰래요. 무슨 각서를 쓰냐고. 네 나간 거 알게 됐다는 거야. 비밀로 나갔거든. 회사 얘기 안 했어요. 비밀로 나간 거야. 근데 회사에서 내 이름을 치고 회사 이름을 치고 나니까 내 이름이 딸려 나온 거예요.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나오니까 우리 회사는 완전 새누리당이거든요.
SK 계열의 완전 새누리. 그래서 새누리당 출판 기념회 할 때 200만 원씩 제가 돈을 들고 갔었어요. 제가 경영기획실에 있었거든요. 그 돈 들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책들을 몇백 권 사들고 차에 싣고 왔던. 근데 거기에 민주통합당 회사 이름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여기 임원들 놀랬겠어. 각서를 쓰래. 다시는 정치에 발을 딛지 않겠다고. 각서를 딱 쓰려는 찰나에 번뜩 각서 대신 사표를 쓰겠습니다. 이 미친 새끼, 네가 언제 사표 쓰라 그랬어 임마. 부장님 표정이 이랬어요.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임마. 각서만 쓰면 끝내준대 위에서. 그랬더니 사표 쓰고 싶다고요. 그래가지고 사표 쓰고, 사표를 그때 뭐 쓸 줄 모르니까 사표 쓰고 드리고 나중에 전자결제로 사표 써서 나오자마자 3년간의 퇴직금 받고 그 여행을 떠나고 첫 번째 여행지로 2012년 3월 6일 첫 번째 발파하는 구럼비바위를 막기 위해서 강정을 내려갔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강정마을은 나에게 어렴풋이 생각했던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현실로 끌어와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지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모두가 평화를 외쳐요. 이들을 막고 있는, 그러니까 이들이라면 주민들을 막고 싸우고 있는 경찰들도 평화롭게 시위하십시오. 여기에서 시위하고 있는 주민들도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 평화를 외치는 여긴 전쟁터야.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싸워야 할까? 이들은 왜 이 강정마을 수백 년 이어온 마을을 다 없애버리면서까지도 해군기지를 지어야 할까? 이유는 분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분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은 좀 웃겠지만 이 분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은 제가 유치장에 들어가 버렸어요. 싸우다가 너무 잘 싸운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너무 잘 싸우는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대요, 경찰들이. 자기도 모르겠대. 뿌락지 갔다 와서 너네들 편인 줄 알았대요. 우리 편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너 위험하니까 그만 가. 경찰들이 너 찍었대. 그래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안 갔어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으로 더 한 달을 묵고 그리고 잡혀가요. 3일 동안 감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유치장에 3일 있었는데요. 그때 적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싸움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공부를 시작하자. 그래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평화체제를 공부하자. 그것이 내가 정치를 한다면 꼭 이루어내야 될 결과일 것 같다. 또 하나는 공동체로 돌아가자. 이 마을 공동체가 판판이 깨지는 걸 봤잖아요. 삼촌과 조카가 죽창 들고 싸웠습니다. 삼촌은 해군기지 찬성, 조카는 해군기지 반대. 서로가 죽창 들고 죽이겠다고 싸웠어요. 사거리에서. 이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한 공동체가 판판이 깨어지는 걸 두 눈으로 봤을 때 저는 공동체가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을로 꺼졌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 안에서는 이제 사람 도서관 리듬이라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책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사람책으로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래서 100만 고향 시민이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그리고 통일교육원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밥값도 아껴야 됐거든요. 여기 가면은 밥도 준대. 그냥 머물 수도 있대. 그러면 한 달 동안 오케이 여기서 논문 쓰면 되겠다고 논문 쓰고 들고 들어갔어. 물론 논문 이후에 뭘 할지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숙소에서 이제 통일교육원 들어가서 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통일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쯤 50여 명이 입소를 했는데 5명이 강사로 위촉이 된답니다. 거기에 제가 됐어요.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통일교육 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통일교육원에서 내놓은 강사 자료를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의 내용들로 전국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같이 가르치기 시작하고, 마을로 돌아와서는 사람과 사람이 편견으로부터 싸우고 고통받지 않는 사람 도서관 리드미를 만들어서 공동체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우리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게 청년 기본조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양시에 2016년, 2017년 3월 31일부로 청년 기본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리드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청년 공동체는 이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또 다른 청년 공동체들로
역할을 또 확장해 나가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청년 기본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은 아마 이번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상상과 다양한 도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처음에 그 고민, 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정치라는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처음 질문 백수. 이 백수는, 저에게 백수는 여러분들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백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하지 않고 쉬는 거.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백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량. 게으른 자. 저에게 백수는, 전 6년 동안 백수였거든요. 사표 쓰고 나와서 직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죠.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예. 제가 그때 필요할 때 일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 누군가는 프리랜서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지만 프리랜서도 적합하지는 않아요. 저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했던 대리운전이 낮에 제가 해야 했던 사람 도서관 운동과 청년 공동체 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줬습니다. 누구에게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 대리운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낮에는 송탁 기사도 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할 때에는 페인트 칠도 했어요. 어떤 것도 마다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이게 있어서 낮에는 내가 하고 싶은 청년 공동체 운동과 사람 도서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었거든요. 백수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지시받고 강요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에 내 의지가 투영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진정코 원하는 것을 담대히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존재. 저는 그게 백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백수들이 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백수들의 상상력이야말로 사람 도서관을 만들어내고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만들어 청년 기본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사원이었다면 그 청년들이 모두 직장으로만 들어갔다면 그건 어렵겠죠. 저는 그래 또 다른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한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도 이 범주에 있다면 그들에게 급여를 줄 수는 없을까? 그들의 삶에 기본적인 삶에 뭔가를 줄 수는 없을까? 그 고민의 끝에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이 공간, 나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정책은 그럴 때 비로소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는 정책으로만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건 기술일 뿐이고 정치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철학은 바로 강정마을에 내려갔을 때 제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담대히 그들과 어깨를 마주댔을 때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네, 저는 그것이 바로 정치이자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